여러분, 북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 노동신문을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구독을 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걸 다 풀어놨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북한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그 외부로부터 물품이 뭐냐면 한국산 밥솥입니다. 이 북한의 MZ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는데 자본주의의 맛을 일정 정도 상당 부분 본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북한 주민들이. 그러나 시장을 통해서 지식의 깊은 맛이 가득한 인문학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국대학교와 BBS 불교방송이 함께 제작한 지식의 맛 인문학 레시피. 저는 진행을 맡은 금나나입니다. 여러분, 북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잘 모르겠다, 닫혀있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북한 노동당의 노동신문이 국내에서도 허용되면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연하고 낯선 존재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읽고 느끼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념이나 감정은 내려놓고 정보와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오늘의 북한을 차분하게 짚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북한 이야기를 더 쉽게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도 북한 관련 뉴스에서 자주 보셨을 텐데요. 북한 정치와 외교, 그리고 남북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우리나라 최고의 북한 전문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또 금나나 교수님과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북한 문제 또 남관계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께서 많은 또 관심이 있으신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정책기획분과에서 활동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네. 역할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계획하는 그런 여러 정책들을 심의하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민간 전문가들이 국방부가 보다 좋은 정책들을 생산하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 민간 자문위원들이 함께 그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들도 서로 그 모색하는 그런 그 기관이 그런 기구가 그 자문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북한학이라는 학문은 원래부터 전공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저희가 대학원 공부할 때는 북한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의 그 개념은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정치사 중에서 북한 정치라고 하는 영역이 아주 조그맣게 존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북한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인 체계로서 이야기되지만 30년 전, 40년 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정치, 특히 한국 정치사, 해방 이후부터 한국 전쟁까지 그 정치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도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그 진지한 고민을 학문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북한학과라는 학과는 네. 모든 대학에서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한국의 소수 대학들만 가지고 있는 학과인가요? 저희 동국대학교가 세계 유일의 학부에서 북한학과가 있는 대학입니다. 그럼 다른 대학교에서는 북한학과라고 하는 학부가 없는 건가요? 과거에는 있었죠. 몇 개 대학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그 다른 학과하고 합쳐지거나 또 없어지고 저희만 이제 학부가 북한학과가 있는 대학이고 몇 개 대학에서는 이제 대학원에 북한학과가 있습니다. 통일학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학과들은 대학원 차원에서의 이제 학문적인 연구를 하고 우리 동대 북한학과는 학부생들이 취업에 있어서도 이제 국정원이나 또는 통일부나 또는 여러 언론기관에 진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학과,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학과라고 하는 그 기분으로 학생들과 호흡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북한학과가 시청자분들한테는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르치시나요? 저희는 이제 북한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외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북한의 인문, 뭐 여러 지리랄지 이런 것들도 가르치고요. 또 남북관계도 가르치고 또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또 일반적인 국제정치도 가르치는. 그래서 북한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지역학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한국의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으로 본다면 그 지역학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좀 더 특별하게 한국에서는 학문적인 대접을 받는 학문이 북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의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대의적인 소원은 통일인가요? 통일이란 표현이 지금 이제 많이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북한은 지금 뭐 통일 문제에 대한 것을 두 개 국가, 적대 국가 이야기하면서 통일 문제를 아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특히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에서는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졌던 게 사실이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저는 통일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공생, 공존, 평화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남관계가 매우 어렵고 또 군사적인 어떤 갈등도 여전히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전쟁하지 않는 나라,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사이좋은 나라, 그리고 서로 함께 공존하고 또 공동 번영하는 그런 한반도가 우선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저는 통일은 다음의 문제고 지금으로서는 공존, 공생, 평화 이것이 좀 핵심 단어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를 네네. 배웠었는데 네. 요즘에도 그 노래를 가르치나요? 애들이 그런 노래를 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그런 같아요. 노래는 아마 지금은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아, 그 아마 지금 금 교수님 같은 경우만 해도 그 노래를 불렀을 것이고 네. 저희는 뭐 그 노래를 불렀죠. 그러면서도 또 방공 관련된 노래들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됐고 또 통일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진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일 문제를 우리가 통일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또는 통일을 아예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늘 추구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래서 전쟁하지 않는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 이것이 우선은 좀 관심 사안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우주 유일한 북한학과의 교수님이시니까 왠지 네네. 북한을 실제로 방문하셨을 것 같은데 예, 예. 북한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나요? 정확하게 셀 수는 없는데요. 수십 차례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첫 방문은 언제셨나요? 첫 방문은 신의주를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천역 폭발 사고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때 그 폭발 사고 때 용천이라고 하는 지역, 신의주 바로 아래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용천역 주변이 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다 박살이 났어요. 우리 과거 이리역 폭발 사고 정도의 사고였는데 그러면서 신의주의 남쪽 아파트들이 전부 유리창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여러 단체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 과정에서 제가 신의주를 간 게 최초의 방문이었고요.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북한으로 방문을 하려면 네. 어떤 방식으로 북한에 네. 들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 방식으로 갔는데 이 신의주 그때 간 방식은 심양이란 중국의 도시에서 북한의 영사관에 그 도강증 그러니까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마 비자 비슷한 건데요. 그걸 하나 받아서 신의주의 맞은편에 있는 도시가 단동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단동에서 승용차를 타고 우리가 흔히 철도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그 압록강에 있는 철교 거기를 이제 건너서
신의주에 들어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아주 희귀한 경우입니다. 드문 경우죠. 공식적으로 들어가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네. 예, 예. 네. 아니 다 공식적으로 들어가야죠. 비공식적으로 들어가면 간첩이 되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우리가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을 갈 때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이 도라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저기 판문점 옆에. 그 다음에 이제 고성에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CIQ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공항에서 그 출국할 때 하는 시스템하고 똑같은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이제 그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북한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월경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월경. 예. 그러니까 월북은 아니고 월경한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개성 그 관광을 했고요. 남북관계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출입국이라고 안 하고 그 출경, 입경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요. 과거에 이제 재밌는 그 북한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금강산을 가던 초기에는 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동해나 속초에서 배를 타고 그 NLL 밖으로 동해 쪽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아예 디귿자 형식으로 해서 장전항이라고 하는 그런 항구로 해서 들어가 가지고 금강산을 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대통령께서 가던 방법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되는데요. 판문점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에서 평양까지 있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썩 좋지는 않은데 그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몇 차례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천공항이나 또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해 쪽으로 나가가지고 그 NLL 바깥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남포 쪽으로 해서 이제 평양의 순환 비행장으로 내려가는 비행기를 타고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죠. 가장 비싼 방법은 이제 비행기 타고 하는 방법이 가장 비싸고요. 가장 싸게 갔던 방법은 이제 개성공단이나 개성 관광을 갈 때 이제 그런 도라산 CIQ나 또 고성 CIQ를 통해서 가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었죠. 정말 그 과거에 보면 압록강 두만강이 굉장히 그 상류로 가면 굉장히 그 물 흐름이 완만하거나 또는 또 물이 깊지 않은 굉장히 좁은 그런 강인데 상류로 가면요. 과거에 보면 이제 거기에 그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녁에 술을 드신 몇 분이 그 술 드신 채로 그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추방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비공식적으로는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마지막으로 북한을 방문하신 적은 언제입니까? 가장 마지막은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인데요. 2018년도 2월 달 정도일 겁니다. 그 방문도 굉장히 재밌는 방문이에요. 저는 그때의 그 열차표를 지금도 갖고 있는데요. 뭐냐면 서울역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저희가 티켓팅을 다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개성에 있는 역까지 가는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실제 그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또는 서울역에서 개성까지 몇 킬로나 될 것 같아요? 키로수로? 그거는 모르겠고 서울과 부산까지 거리보다는 짧지 않을까요? 훨씬 짧죠. 네. 서울에서 수원 가는 거리만큼보다도 짧습니다. 그렇게 가깝나요? 그럼요. 개성까지는 사실상 그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간다면 한 3,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렇죠. 기차를 타고 간다면. 저희는 근데 그때 이제 기차 속도를 높이지 않고 가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개성에 있는 역을 갔고요. 거기에서 이제 북한의 철도 현대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그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가 2018년도 2월 달이고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저는 방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북한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네. 단순한 정치적 이슈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북한이라는 사회와 체제를 함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한의 공식 창구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신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교수님, 네. 인터넷에서 노동신문을 검색을 해보면 네. 민주조선, 네. 청년전이 평양신문과 함께 네. 북한의 대표적인 일간지라고 맞습니다. 소개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 노동신문은 음. 북한에서의 위상과 기능이 뭐고 제가 앞서 언급한 다른 신문들과 일간지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별점이 있나요? 노동신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최고의 신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주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각의 기관지고요. 청년전의는 이제 그 청년 조직의 그 기관지입니다. 그다음에 평양신문은 지역신문이에요. 강원도에도 강원신문이 있고요. 자강도에도 양강도에도 함경도에도 다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북한에서 그 북한 체제의 노동당의 어떤 정책들을 앞으로 펼칠 것인지 또 지금 정책에서 뭐가 문제인지 또는 북한 체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문제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주민들에게 또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신문이 노동신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 회사가 신문을 발행하잖아요. 네. 그럼 이 노동신문은 국가가 발행하는 거고, 당이 발행. 그렇죠, 당이 발행하는 거고. 그럼 나머지 일간지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다 당에서 발행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노동신문은 당기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노동당에서 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민주조선은 북한의 내각 행정부에서 발행하는 게 민주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청년전의는 북한의 이제 김일성 청년동맹이라고 해가지고 청년 조직에서 내보낸 신문입니다. 평양신문은 평양 시당위원회에서 내보내는 신문이죠. 그러니까 네. 노동신문은 당 기관지지만 사실상 북한의 그 국가기관, 홍보기관의 최고 기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그렇죠. 신문이라고 네, 보면 권위도 되겠네. 있고 네. 노동신문에 북한의 정책이 다 담겼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최근에는 우리 국내에서도 이 노동신문에 대한 접근이 허용이 되고 이제는 개인 구독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제 노동신문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 이전에도 볼 수가 있었나요? 그렇죠. 금 교수님도 조금만 관심이 있었더라면 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통일부에 자료센터가 있고 우리 동국대에도 특수 자료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에서도 특수 자료를 취급을 하고 있는데 각 대학에 특수 자료센터가 있는 그런 여러 이제 그 노동신문을 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그런 공간들에서는 그동안 노동신문이 들어왔죠. 당일 신문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일본이나 중국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한 며칠 걸립니다. 한국에 도착하려면. 그래서 한 4, 5일 지난 신문을 보는 게 이제 과거였고 지금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노동신문을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관심 있는 국민들이라면 어디서든지 또는 개인이 구독을 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걸 다 풀어놨다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인가요? 실시간으로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노동신문이 들어오는 경로가 빠른 경로가 아마 있을 수 있는데 그 경로를 통해서 아마 노동신문을 볼 수 있을 거고 지금 이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워낙 요즘에 핸드폰으로 다 신문을 보잖아요. 노동신문도 사실상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도 이제는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파격적인 변화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학과 교수님이신 교수님께서는 네. 노동신문을 구독하신 개인 구독을 신청하셨나요? 아니요, 신청은 못했죠. 비쌉니다. 아, 그게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뭐 한 100만 원대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1년 구독료가 100만 원. 연 한 200만 원 가까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몇 년 동안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비용인가요? 그렇죠. 그건 뭐 우리가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노동신문이 이제
북한에서 발행이 되고 그 종이 신문이 들어오는 경로 자체가 여러 단계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개인이 이렇게 190한 1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비용을 들여서 노동신문을 구독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우리 국민 중에 저는 한 10명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저는 10명이라도 있다는 게 신기한 것 같거든요. 한 1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1명도 안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노동신문을 이제 한번 보시면 굉장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노동신문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체제를 홍보하는 모든 내용들이 노동당의 어떤 원칙과 입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개인들이 노동신문을 다 정독하기에는 아마 저는 금나나 교수님이 팔면 다 읽으라 그러면 못 읽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노동신문의 성격을 이해했을 때 이 신문을 어쨌든 국내에서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뭐 알 권리를 확산시켰다, 학대시켰다라는 네.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북한 체제를 확산시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어떤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 저는 북한 체제에 대한 뭐 확산 또는 북한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일부 아주 소수의 국민들이 거기에 호감을 갖거나 이럴 수 저는 있을까? 왜냐하면 이젠 저는 자신감을 갖고 좀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 시절로 돌아가면 네네. 당시 삐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북한에서 넘어온 삐라를 주워서 학교나 경찰서에 가면 저희는 상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시대였는데. 금 교수님은 40대 아니세요, 지금? 네, 맞아요. 40대에도 그런 게 있었나요? 저희 초등학교 때 그랬고 실제로 아. 저희 사촌 오빠가 그 삐라를 주워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과자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때는 어찌 보면 그런 선전물 학대를 엄격하게 통제하던 시대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제는 방공시대 이것이 이제 자유롭게 해준다는 어떤 이 변화가 저한테는 되게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죠. 뭐 아주 큰 변화이고 이 변화는 이제 우리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보는 시각이나 입장이 굉장히 이제는 객관화됐다. 이제는 아주 솔직한 그 북한의 속살들을 우리가 많은 부분 봤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도 저는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또 그것을 공개한다고 해서 북한에 동조하거나 어떤 북한 체제를 흠모하거나 이런 식으로 갈 국민은 저는 없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좀 대담하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저는 우리가 북한 노동신문을 우리가 오픈을 해야 북한에도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북한에도 그러면 한국에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또는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또는 기타 모든 신문들을 북한도 이제는 우리 신문들이 들어갈 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호혜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붙잡고 있기보다는 이제는 좀 대담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중복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 공개 결정은 국가가 한 거잖아요. 맞아요. 국가가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어떠한 판단이 있었을까요? 저는 정부가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북한에 대한 시각이나 입장도 지금 보면 경제적인 격차가 북한과 우리가 수십 배 차이가 나고요. 또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앞서간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상당수 그걸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개방함으로써 더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래야만 또 통일 문제나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들이 보다 정확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막연히 돕자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으로만 가자 적으로만 두고 가자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노동신문을 보면 북한에 대한 그 객관적인 북한에 대한 아는 과정에서 노동신문이 주는 유효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각자 판단하는 겁니다. 그 판단이 저는 굉장히 그 객관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노동신문을 읽을 때 네.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될까요? 주의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노동신문에 있는 내용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 대한 다양한 그 해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북한 체제가 또는 노동신문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기사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기사를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에 대한 판단하는 게 저는 좋다. 약간 이제 우려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청소년들이 아주 객관적인 어떤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성숙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제 노동신문을 볼 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또는 사회가 그것을 또 잘 객관적인 것들을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흐름을 만들어 준다면 저는 청소년들도 저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 노동신문을 보다 보면 어떤 반복되는 표현이라던가 강조되는 키워드가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이 북한에서 지금 현재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북한 체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유일 권력 또는 단일 권력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 꽤 됐어요. 지금 몇 년 된 것 같습니까? 지금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2011년도 12월 달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으니까 지금 2011년도 이후면 몇 년이죠? 지금 15년 된 겁니다. 김정은 체제가.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 선거를 3번 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개인 숭배, 우리가 흔히 우상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저는 우상화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개인 숭배, 이것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체제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떠한 동선을 보여주는지, 북한에서 현지 지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경제 상황, 북한 경제가 나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실제 나쁩니다. 좋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경제 사정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신문에는 좋지 않은 것을 많이 보여주려고 할까요? 좋은 걸 보여주려고 할까요? 좋은 거를 많이 그렇죠. 보여주려고 당연히 좋은 걸 하겠죠. 보여주려고 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좋은 걸 보여주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우리보다는 좀 수준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아마 느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도 우리가 나름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구나 이런 것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북한의 이제 외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포인트를 놓고 보면 노동신문을 읽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노동신문을 보면서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볼까 그럴까요? 하는데요. 네. 그런데 교수님은 가장 최근에 읽은 노동신문은 언제인가요? 사실은 바빠서 최근에 노동신문 못 읽어가지고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면서 얘기를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금 교수님께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네, 노동신문을 보면서 한문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시력이 잘 좋지 않지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노동신문은 한글 전용입니다. 첫 번째 한글 네. 전용이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한문과 한글을 혼용해서 썼는데 1950년대 후반에 한글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로쓰기입니다. 노동신문은. 우리나라는 새로 쓰기잖아요. 새로 쓰기죠. 네. 노동신문은 처음부터 가로쓰기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뭐냐면 네. 문맹률을 북한이 아주 급속도로 해방되자마자 문맹률을 제로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모든 주민들이 신문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면 가로쓰기가 읽는데도 편했고 또 한문이 들어가면 또 어려우니까 한글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보면 노동신문에 보면 좌우로 보면 이 구호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꼭 들어가 있는 게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또 김정일 동지의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두 사람 이야기가 먼저 이름이 꼭 나오죠. 이게 딱 일면인 것 같은데 일면입니다. 공통점이 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그걸로 네. 다 시작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늘 등장하는 그 장면이 대체로 일면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노동신문은 8면 발행이에요. 그러니까 8면이니까 우리는 지금 뭐 34면, 32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다 노동신문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면에 주로 정치면인데 김일성, 김정일, 특히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에서 현지 지도한 표현을 쓰는데 이제 시찰하는 장면들,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하게 다뤘던 그런 발언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담기는 게 1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경제면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교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남관계도 한 면에 한 절반 정도 남관계 채우게 되는데 지금 남관계 면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진을 보실 때도 저희는 어디를 방문했구나 그 방문지만 보는데 네네. 전문가들은 누구랑 동행을 맞습니다. 했는지 뭐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런 디테일까지 다 맞아요. 보신다면서요. 네네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북한은 이제 정보를 완전히 열지는 않잖아요. 중요한 정보들은 북한은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부터 우리가 뭘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냐면 예를 들면 노동신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지근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누가 서 있는지 어떤 행사를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 순서대로 누구가 순서대로 서 있는지 이걸 보고 북한의 권력 서열을 우리가 대충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옆에 누가 서 있고 군인들이 많이 서 있을 때는 군부대를 시찰했을 경우라고 봐야 되고 또 거리나 이런 데를 갈 경우에는 이제 경제 시찰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에 시찰하는 데 보면 그 딸 김주애 딸이 동행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또는 김주애가 김정은 위원장과 가까이 서서 어디를 걸어가는 사진들이 찍혔을 때 이제 그걸 보고 김주애 이상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추론하는 뭐 이런 용도로 노동신문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왠지 북한에서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아니 들거든요. 북한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기자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고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쓸 수가 있나요?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쓴다면 이제 데스크까지 가서는 또 그것이 잘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기자가 이제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취재한 것을 다 기사화시킨다. 이것은 북한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노동당의 정책, 그다음에 노동당이 갖고 있는 그런 홍보 방법 또는 홍보의 어떤 포인트 여기에 맞춰서 아마 기사가 좀 가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신문이 북한의 공식 언어라면 네. 이제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는 북한이 외부에 알리고 싶은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뭐 영화나 작품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몇 년 전에는 북한 유튜브도 등장했고요. 네. 뭐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네. 그 규모도 거의 뭐 할리우드급 제작비를 투자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가장 화제가 됐던 게 네. 대결의 낮과 밤이라는 영화인데요. 네. 왜 신문 같은 경우는 기사를 써도 이게 검열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암살 음모를 다뤘거든요. 네. 이것이 어떻게 검열이 안 당하고 영화로 제작화될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그 김정일 위원장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 내용인데 결국에 이제 북한이 이 음모를 음모에 대해서 제대로 응징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과거 같으면 김정일 위원장이 생존해 있을 때 같으면 이런 영화는 사실상 나오기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김정일 위원장 사후 지금 뭐 10몇 년이 지났고 또 그때도 저는 이제 용천역 폭발 사고가 2004년도 봄에 있었는데 그 직후에 제가 신의주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천역에 지원하는 그 민간 단체가 지원하는 그 사업 때문에 갔었어요. 그때도 김정일 위원장 암살을 노린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외부에서 좀 흘러나왔었습니다. 제가 북한 유튜버 클립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일단 예, 먼저 같이 보시죠. I'm Song I-im from Pyongyang. I'm 11 years old and 5th year in the primary school. Says she'll be coming back soon, but I'm really starving. Because it's the beginning of the year, all of the mothers... 이렇게 보면 너무나 예쁜 소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영국식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예, 게 되게 예. 특징적인데 맞아요. 아마 본인 스스로 이 브이로그를 제작했을 것 같진 않거든요. 북한이 그렇죠. 이 소녀를 뭔가가 활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소녀의 생각과 그다음에 어른들의 도움과 그다음에 북한 당국의 어떤 그 방향과 이게 서로 합쳐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혼자의 작업이라기보다는 여러 요소들이 함께 작업을 한 것 아닌가. 그렇지만 이제 이런 유튜브를 외부로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인터넷을 외부와 연결시켜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영화나 이런 유튜브 클립을 봤을 때 북한이 문화 컨텐츠까지도 정말 이제는 다양한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네네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요.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외국에 나가서 살다 온 주민들도 많고요. 왜냐하면 이제 노동자로 외국에 나가서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이제 벌목 노동자로 나가거나 또는 많은 과거의 탈북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북한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중국에서 들어오거나 또는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북한으로 문화 콘텐츠 내용들을 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가 과거에 반공시대 또는 냉전시대에 생각했던 뿔 달린 뭐 누가 지키는 나라 그리고 주민들은 헐벗고 굶주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라고 하는 전제부터 우리가 갖고 들어가야 이 유튜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북한 주민들도 유튜브를 할 수 있는 뭐 이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만 자신들의 어떤 여러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그 표현이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자신의 개인적 생각들이 그대로 나갈 수는 없는 그런 구조고 거기에는 이제 노동당의 홍보 또는 당의 입장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면서 조금은 좀 획일화되고 약간 어색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질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시도나 변화를 보면서 일각에서는 이제는 정말로 북한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달라지고 있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일상의 생활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있죠. 다만 이제 속도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예를 들면 북한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물품이 뭘까요? 우리도 과거에 보면 비디오? 지금 보면요. 과거에 한국이 좀 어려웠을 때 일본에서 가져오는 그 제일동포나 또는 일본에 출장 가서 가져오는 그 상사원들이 한국에 가져올 때 가장 우리 국민들이 좋아했던 물품들 중에 하나가 뭐 밥솥 뭐 이런 거잖아요. 북한 주민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외부로부터의 물품이 뭐냐면 한국산 밥솥입니다. 특정 상품 같은 경우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밥솥,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건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선호도가 높은 물품은 한국산 밥솥이에요. 그만큼 북한 주민들에게도 많은 부분 이제 외부 사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아주 그냥 광범위하게 들어가거나 또는 아주 빠른 속도로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문화적 차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북한도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굉장히 저게 가능할까 하지만 가능할 수는 있죠. 다만 이제 개인들이 혼자 이걸 해가지고 외부로 노출시키는 것은 쉽지는 않다고. 또 그 이면에는 어찌 보면 생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달려 당연하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북한을 먹여 살리는 산업은 마약, 해킹, 위조 지폐라고 하는 충격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자공학 쪽의 영재들이 아마
해커로 전환됐을 가능성은 저는 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 관계가 한 국가가 침략을 당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방 국가가 그것을 돕게 돼 있습니다. 파병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것이었다. 두 번째는 군사적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 드론전을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한국 군대에서는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전에 베트남전에 파병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파병과 이 북한군이 지금